요시코, 케니치의 큰아들 켄토, 작은 아들 레오, 딸 이시마이, 요시코의 친구 딸 2명이 있었습니다. 점심쯤 지나서 A 양은 코리야마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요시코의 친구의 딸 2명과 마이의 카즈야의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9시 20분 케니치의 부모는 노래방으로 갔고, 이후 마이와 두 소녀는 마이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30분경 요시코는 마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후 2층 화장실에서 요시코는 문이 철컥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창문으로 내다보니 카즈야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요시코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요시코는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와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요시코는 목욕을 마치고 남편과 아들들이 있던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2시, 케니치의 부모가 노래방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케니치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고 열려 있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는 카즈야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고 있는 케니치를 깨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잠이 덜 깬 케니치는 내일 이야기하자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오전 4시 20분경 아버지 케니치가 일어나 집안에 있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때 2층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 5시 20분 혹은 30분, 마이와 같이 잤던 2아이가 깨어나 보니 마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케니치와 요시코에게 이를 알리고 나서야 마이가 사라진 것을 온 가족이 알게 되었고, 오전 6시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는 어디로? 경찰들의 신고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이 집안을 살펴본 결과, 가족들이 아닌 사람들의 지문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침입한 범인이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거나 집안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마이는 겁이 많아 혼자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무서워하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밤중에 혼자서 집을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 누군가가 잠든 마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경찰견을 동원해 집안을 수색한 결과 경찰견은 현관문 앞에 멈춰 섰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마이를 납치해서 현관문 앞에 세워둔 차에 태우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11시쯤 집 근처에 흰색 차가 있었고, 이 차는 마치 고장난 듯 본닛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흰색 차는 다음날에 사라졌으며, 경찰이 근방의 차주들을 모두 확인했으나 끝내 흰색 차의 차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이와 함께 잤던 이 2아이 중 한 명은 밤중에 마이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은 비몽사몽일 때의 기억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 카즈야.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마이의 어머니 요시코, 아버지 케니치, A 양의 남자친구 카즈야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사건 당시 깨어있던 인물들은 그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요시코는 용의선상에서 제어되었으며 카즈야가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밤에 집에 나갔던 카즈야는 가족들이 마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뒤 1시간 정도 지난 오전 6시 30분쯤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카즈야는 밤에 외출한 것은
호리야마시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후네히키 역으로 갔을 때는 전철의 막차가 출발한 뒤라 택시를 타고 코리야마시까지 갔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지 못해 전철 첫 차로 집에 돌아왔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기 위해 거의 밤을 새웠다는 카즈야의 비상식적인 행적에 경찰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카즈야는 2주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고 알리바이가 성립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카즈야를 코리야마시까지 태워줬다는 택시 운전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습니다. 요시코는 공범인가? 그런가 하면 일본의 니찬을 비롯한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는 마이의 어머니인 요시코가 카즈야와 공모해서 마이를 납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시 요시코의 행적은 매우 수상합니다. 도대체 경찰 측에서 왜 요시코를 용화선상에서 제외했는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이가 없어졌던 당일 요시코는 카즈야가 외출하는 걸 목격한 후 1층의 욕실에서 목욕했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목욕을 끝낸 후 남편과 아들들이 있던 방에 가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노래방에 있었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카즈야도 일단 집 밖에 있었으며 남편 케니치도 아들들과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집안에서 깨어있던 어른이라고는 요시코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일단 문을 잠그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마이의 조부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문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2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라면 분명히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봤어야 합니다. 2층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했을 수도 있는데도 요시코는 이상하게도 집을 걸어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날은 마이와 두 친구가 한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요시코는 그 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외부인이 침입해서 마이를 납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일 외부인이 침입해서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면 1, 2층을 모두 뒤진 다음에 데려갔을 텐데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치 마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 단번에 2층으로 침입해 정확하게 마이를 데려갔습니다. 게다가 마이는 평소 부모님이 자던 방에서 같이 잤지만 실종 당일만 친구들과 함께 게스트룸에서 잔 것입니다. 이러보아 범인이 외부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인은 집안 사람들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웹사이트에서는 요시코가 이 사건에 어떻게든 연루되어 있으며 카즈야의 범행에 동참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카즈야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이란 가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시코는 일본 네티즌의 추측대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녀는 사건의 비밀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건지 여전히 요시코의 그날 행적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바이 성립으로 결국 카즈야가 풀려났지만 케니치는 카즈야를 범인으로 의심했는데 왜냐면 카즈야는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케니치의 조카 A양의 남자친구였던 카즈야는 본래 폭주족이었고 A양은 방황하던 시절에 폭주족의 무리에서 케니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케니치는 자신의 건설회사에서 카즈야를 취직시켜 주었지만 두 사람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즈야가 A양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케니치가 일부러 일을 시켜서 못 가게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케니치는 본드를 흡입하던 카즈야를 몇 번이고 꾸짖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가 사라진 지 2개월 후
케니치와 요시코는 마이와 함께 잤던 두 아이들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는데, 아이들에 따르면 같이 게임하던 카즈야가 마이에게 밤 12시에 같이 놀러 갈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경찰에 제보했지만 경찰은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끌어낸 이야기라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 케니치는 회사를 정리하고 카즈야를 미행했지만 끝내 증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마이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TV에 출연하는 등 마이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구체적인 제보나 증언은 찾을 수 없었고 장난 전화만 걸려왔다고 합니다. 마이가 언젠가는 돌아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에 살고 있었으나 결국 2015년에 이제 더 이상 마이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인지 이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엔 탐정이 있죠. 20년이면 오래 지났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무마의 유키양 실종 사건입니다. 네, 미스터리 극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카무마의 유키양의 사진입니다. 카무마의 유키는 미에현, 요카이치시 토미다구에서 부모 및 두 언니와 함께 살던 8살 소녀였습니다. 1982년 5월 9일생으로 생존해 있다면 현재 43세입니다. 유키의 아버지인 카무마의 요시오키는 판금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잤다가 저녁 6시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했고, 유키의 어머니 이치코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오후 2시경 평소처럼 유키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퇴근한 아버지 요시유키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유키가 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요시유키는 막내딸이 돌아온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쯤 어머니 이치코가 전화를 걸었을 때 유키가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유키의 작은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키는 없었고 테이블에는 온기가 가시지 않은 코코아가 담긴 컵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오후 4시경 아버지 요시유키가 잠에서 깼다. 유키가 집에 없었지만 가족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유키는 평소에도 집에 왔다가 친구 집에 놀러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도 그러려니 했지만 저녁이 되어 어머니 이치코와 유키의 큰언니가 귀가했을 때도 유키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그때서야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오후 8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친척들과 학교의 교사에게도 연락해서 유키를 찾았지만 유키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날의 유키의 행적은 평소와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평소 유키는 집에 왔다가 다시 친구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유키의 친구들을 조사하니 그날따라 유키는 친구들이 놀자한 것을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게다가 평소 유키가 학교에 가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항상 입고 다니던 핑크색 점퍼나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타고 다니던 자전거도 집에 그대로 있었으며 유키의 작은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테이블에 담겨져 있던 코코아가 담긴 컵에 온기가 가시지 않았고 코코아는 얼마 마시지도 않은 듯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유키는 코코아를 타 마시려다가 누군가에게 납치를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유키의 실종이 알려진 뒤 여러 목격담이 전해졌다. 학교 안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학교 근처의 하천가에서 놀고 있었다.
학교 근처의 전철역 토미다역에서 봤다는 등 목격담이 참 많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제보는 토미다역 근처에서 봤다는 것이며 사건이 실체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제보는 유키가 집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던 하얀색 승용차의 운전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다. 유키의 가족은 유키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고 TV 프로그램을 출연하며 유키의 행방을 알만한 제보가 들어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몸값을 노린 유괴 사건인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경찰은 녹음 장치와 역탐지 장치를 집 전에도 설치했지만 협박 전화는 걸려오지 않고 대신 기분 나쁘게 아무 말도 않고 끊어버리는 전화만 걸려왔다. 가족들에게 온 개의한 편지. 유키가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1994년. 가족들 앞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괴한 내용의 개편지가 발송된다. 편지의 수신자는 카모마의 히데유키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마도 카모마의 요시유키라고 써야 하는 걸 잘못 쓴 걸로 보였다. 이름을 실수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심각한 것은 편지의 내용이었다. 해석문. 미유키에 대하여. 미유키가 불쌍하다. 불쌍하다. 엄마도 불쌍하다. 아빠도 불쌍하다. 이런 짓을 한 건 토미다의 매춘부라고 생각한다. 매춘부는 토미다에서 태어나 학교를 나왔고 추나의 앞부분의 반대인 파라보를 근무했다. 어느새 결혼을 하고 몇 년이 흘러 뒷문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경찰서 근처에서 4개의 다리를 부리고 있다. 다음으로 스즈케에서 캐를 뺀 워의 반대편의 부분. 붓굿으로 가득한 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만엔자리를 쥐어준다. 만엔을 받은 사람은 야쿠자라고 생각한다. 대낮부터 호텔에 들어가 허벅지를 쩍 벌리고 집 뒷문 따윈 잊어버리고 둘은 넘겨붙었다. 더 이상 매춘부는 인간이 아닌 한 마리의 암컷이 되어 있다. 그 시열감에 그저 야쿠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이 일이 큰 사건이라는 것은 모른 채 또 캄차가반도에서 내린 하얀 눈의 차가움도 모르는 채로 결국 미유키를 파란 지옥에 떨어뜨려 버린 것이다. 벌써 봄, 3번째 맞는 봄이다. 형 경계가 있던 약국 근처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나비 한 마리가 달단 해협을 건너간다. 이런 평화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미유키가 어머니가 약하디 약한 날개를 펄럭이며 자신의 딸을 찾아 드넓은 달단 해협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매춘부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가끔은 역 근처 간판을 멍하니 응시한다. 일말의 양심은 있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죄책감을 잊기 위해 가랑이를 벌리고 수컷들을 찾아다니는 하루하루. 매춘부는 누구인가? 토미다에서 태어난 것만은 틀림없다. 학증을 가질 때만까지 수사기관에 말하지 말라. 천천히 멀리서 지켜보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매춘부를 갈갈이 찢어놓고 싶다. 미유키가 불쌍하다. 내가 매춘부의 다리 사이를 갈라버릴 때는 목숨을 걸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때가 여자의 가장 존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1번. 범인을 가리키는 용어. 원문으로 마타와레. 허벅지와 가랑이를 벌리다라는 의미로 매춘부로 해석한다. 2번.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 추나는 원문으로 슌가인데 일본의 풍속업체나 매춘업체를 의미할 수 있다. 파라보라는 말은 일본에 없는데 파라가 파친코나 찻집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이라 실제 경찰이 근처 가게를 조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는 실제 이름을 가리기 위해 쓰는 뭐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정로는 없는 상태. 풍속점의 이름일 수도 있다. 앞에 반대라는 문장도 애매한데 이후에 나오는 뒷문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3. 뒷문의 서다는 매춘부가 되었다라는 의견이 있다. 4. 원문으로 케타쇼, 경찰서, K사, 치쇼로 유추. 5. 일본에서 예전부터 차별받아왔던 최하층 계급인 브라쿠민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있다. 브라쿠민은 주로 백정일을 하였는데 4발 달린 가축을 도살한다고 하여 네다리 또는 요츠로 불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라쿠민 출신을 상대로 매춘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한다. 단순히 짐승처럼 매춘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나 동물과 같이 4개의 다리에 관련된 직업을 유추하기도 한다. 또 4명의 자식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6. 원문을 직역하면 플라타노스 나무 스즈카게의 털을 떨어뜨린 짐 화물에 건너픈 누군. 문장 그대로를 보면 스즈카케에서 케를 빼면 스즈케가 되는데 유키짱이 죽은 미에현의 일명 이름이 된다. 항구 주변에 창고라는 의견이 있다. 이것을 이나리로 보기도 하는데 미에현에 스즈카시에 이나리 신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미에현 스즈카시 이나리 신사 건너편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붓꽃과 제비꽃은 남성 여성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뜻한다. 아름다운 여성이 가득한 방, 즉 홍등가의 가게를 의미. 8. 원문으로 아사얀, 인터넷 아이디어로 보기도 하며 야는 애칭으로 부를 때 쓰기도 함. 앞뒤를 바꿔 야상, 즉 야쿠자를 의미하는 걸로 보기도 한다. 글자를 앞뒤로 바꿔야 말이 되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9. 원문으로 테루 순서를 바꿔 호테루, 즉 호텔이라고 해야 문맥상 의미가 통한다. 10.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가랑이를 벌리다. 내가 가랑이를 쪼개다. 가르다. 내가 가랑이를 벌리게 되면 지금까지 쓴 글이 매춘부 본인의 글이 되어버리고 후자로 해석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매춘부를 죽이겠다는 의미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 야쿠자가 자신이 아는 매춘부를 시켜서 딸을 납치하게 되고 여자는 야쿠자에게 복장하며 살아간다. 납치된 딸은 러시아 어딘가로 팔려나가 3년째 혹독한 추위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았고 범인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위에 나오는 나비 한 마리가 달단 해협을 건너간다. 일본의 시구인데 달단 해협은 사할린 섬과 러시아 사이의 작은 해협을 뜻한다. 어렵네요. 러시아와 관련된 단어로 캄차카 반도에도 등장한다. 또 파란 지옥에 떨어뜨린다는 표현으로 극히 추운 곳에 갔음을 암시한다. 이런 시구를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대충 협박문이겠죠. 네 딸은 이렇게 살고 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애 낳기 싫다. 다음은 마츠오카 신야군 실종 사건입니다. 신야군 사진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런 귀여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20초 만에.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가 사라졌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신야군 외할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신야군은 가족과 함께 이바라키 우시쿠시에 살고 있었는데 신야의 외할머니
즉 신야의 어머니 마치오카 케이코의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자 온 가족이 도쿠시마현 코마츠시마시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코마츠시마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단미츠정에 있는 케이코의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7일 신야의 아버지 마사노부는 아이들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산책은 10여 분 정도로 끝냈습니다. 마사노부의 진술에 따르면 친척집에서 현관까지 10m 정도의 돌계단이 있었는데 이때 신야가 분명 자신의 뒤를 따라서 현관 앞까지 왔다고 합니다. 신야가 좀 더 산책하는 것 같아서 마사노부는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지나 집안 대문으로 가서 앉고 둘째 아들이 부인 케이코에게 넘겨주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서 있어야 할 신야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영상을 봐야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松岡伸也君当時4歳。このあどけない笑顔が撮影されてから半年後、忽然と消えた。わずか20秒の間に。1989年3月7日、徳島県の親戚を訪れていた松岡さん一家。朝の散歩から戻ってきた時だった。玄関先に信也君を残し、下の子を抱いたお父さんが中に入る。ここで7秒、8秒、9秒、そしてお母さんに下の子を預け再び玄関に戻る。たったの20秒。しかし信也君はもうどこにもいなかった。あれからもう11年。当時4歳だった信也君は両親の知らないところで生を重ね、現在16歳に。父正信さんは探し続ける。日本全国くまなく歩き、寄せられた情報を一つ一つ確かめていく。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죠? 마사노부가 둘째 아들을 부인에게 넘겨주고 현관으로 나올 때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정도였습니다. 마사노부가 신야가 근처에 갔나 해서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신야를 찾을 수 없었고 온 가족이 나서서 근처를 샅샅이 뒤졌으나 도무지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척의 연락으로 마을의 소방대원도 동참해서 수색했지만 신야의 행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결국 오전 10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야가 근처 산을 헤매다가 실종된 걸로 여겨서 관할 경찰서 인력의 절반을 비롯해 형경기동대, 마을 소방대원, 자원한 일본 시민 등 100여 명이 나서서 산을 수색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야를 찾지 못하자 다음 날에는 수색 인원을 배로 늘려 200여 명이 동원되었고 3개월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신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케이코의 친척집은 길목의 끝자락인 위치한 곳이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데라
마사노부의 신야에서 신야가 사라진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 누군가가 신야를 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 마을 주민들은 외부에서 온 차 같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야의 가족이 이곳에 온 것은 사건 발생 전날로 마을 사람들은 신야의 가족이 온 것은 신야가 실종된 당일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뺑소니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경찰의 수색 결과 교통사고의 흔적을 일절 찾지 못했습니다. 의문의 전화. 신야의 가족은 도쿠시마현 친척집에 많아서 신야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신야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열흘째가 되는 3월 17일 날 이바라키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인 3월 16일 도쿠시마의 친척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신야의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인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세이케이 유치원 달림반에서 신야의 실종 사건에 관련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고 대답했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신야의 가족이 이바라키현의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도록 위문금을 전달하겠다는 소식이 없자 신야의 가족이 먼저 세이케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치원 측으로부터 위문금을 모은 사실이 없으며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케이코에게 전화를 건네준 마사노부는 전화를 건 어미가 올라가는 도쿠시마 사투리를 썼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전화가 미스테리한 것은 만약 이바라키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라면 어떻게 신야의 친척집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었으며 반대로 도쿠시마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라면 어떻게 신야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을 알았겠는가라는 의문점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화를 건 상대가 유치원 명을 먼저 언급한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위문금을 모았는데요 라는 말에 신야의 어머니가 세이케이의 유치원인가요? 달림반인가요? 먼저 대답해버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도쿠시마 억양의 여자가 신야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전화를 건 핵심 목적은 신야의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현으로 돌아가느냐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신야 가족의 귀가 날짜를 알아내기 위해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가상인물의 어머니라고 사칭하며 있지도 않은 위문금을 미끼로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겠죠.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은 범인밖에 없습니다.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있지도 않는 위문금 지급을 미끼로 신야 가족의 기가 날짜를 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이바라키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바라키 신야의 집의 주변에 납치하는 것이 편리하지 굳이 멀리 떨어진 시코쿠 도쿠시마까지 가서 아이를 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전화를 건 사람은 분명 신야의 가족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전화가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몇 년 후에야 미제 사건 관련 제보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야 실종 사건을 다룬 바 있는데 이때 방송국으로 어떤 남성으로부터 또 다른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신야의 행방을 알고 있으며 익명이 보장된다면 자보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방송 진행자가 그만 해당 남성의 이름을 발설하는 실수를 벌였고 이에 남성은 전화를 끊어버린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야에 대한 목격담.
사건 이후 신야의 가족들은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일본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신야를 찾았지만 끝내 신야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TV 출연으로 일본 각지에서 신야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지만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2000년에 어머니 케이코의 친구의 지인이 전한 목격담으로 신야가 사라진 다음 달에 도쿠시마 현의 히와사이초 해안에서 신야와 비슷한 남자아이를 봤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부모로 보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걸거나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도 신야와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도쿠시마 현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신야와 실종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남자가 아이를 숨기려는 듯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근처에 세워둔 흰색 자동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남자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고 신야가 납북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실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가는 납북 일본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미제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납북 가능성을 한 번씩 짚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시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납북 일본인들은 적어도 청소년 주로 성인이었고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하는 주된 이유는 공작원을 외모가 비슷한 일본인으로 위장시켜서 세계 각국에 침투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원어민 자연스러운 일본어나 일본 문화를 가르쳐주는 교관으로서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김정일이 직접 밝혔으므로 북한 공작원이 사건 당시 고작 4살밖에 안 되는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굳이 납치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1989년은 일본 사회가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1월에 쇼와 덴노가 사망했으며 3월에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 발각되었고 같은 달에는 신야군이 실종되었습니다. 2018년 1월 31일이 방송된 실종자 특집 프로그램 TBS 공개 대수색 18 봄 오늘 밤 당신이 해결한다 기억상실 행방불명 스페셜에 출연한 신원불명의 남자가 실종된 신야와 비슷하다고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25살 와다 류토라고 소개했고 4년 전 쇼핑몰 화장실에서 기억을 잃고 쓰러졌고 4세 때부터 21세 때까지 모르는 아저씨에게 17년간 감금되었다가 도망친 후 현재 보호센터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28년 전 실종된 마츠오카 신야군과 너무 닮았다 라는 제보를 넣어 도쿠시마 현 경찰이 신야의 부모를 넣어 DNA를 검사를 진행했지만 2월 6일 마츠오카 신야의 아버지 마츠오코 마사노부가 페이스북 게시물로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TV 공개 수사 신원 불명 남자 와다 씨와 저희 부부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도쿠시마 현경씨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부모 자식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음표 마크가 하나 해결되었습니다. TV 공개 수사도 이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와다 씨의 신원이 판명되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품에 안는 날까지 긍정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직감으로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나더라도 남아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아이들 모두가 부모의 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스테리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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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더 원해? 1부 끝났다고? 나 배고파. 배고파. 라면 끓여올까? 라면 끓여와도 돼? 알았어. 라면 끓여올게. 참으라고? 알았어. 참을게. 탕수육 끓여오라고? 피자 시키라고? 안 돼. 돈 많이 썼어. 가지야, 거지. 이번 달은 너무 많이 썼어.